만월극장 에피소드 19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를 살린 의원 3일의 시간.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조금은 서늘하지만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만약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해도 여전히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마지막 3일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가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은 먹물을 쏟아부은 듯 검었고 바람은 차가운 칼날처럼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진흙탕이 된 골목길을 걸어 마을 끝 초가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문상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약값을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간호했던 분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한석입니다. 이 마을에서 의원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해야 맞을까요?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말입니다. 초가집 마당에는 흰 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진 그 천은 마치 죽음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문을 들어서며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상주인 목수가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 떨리는 손의 온기만으로도 서로의 슬픔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데 문득 등 뒤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서늘하고 마치 겨울 호수의 얼음장 같은 기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구석 처마 밑 그늘진 곳에 한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그 노인은 비를 피하지도 못한 채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노인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 노인이 앉아 있는 곳을 지나치면서도 마치 텅 빈 공간을 보듯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만 그 노인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서늘한 기운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마치 무덤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냉기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늙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천년, 아니 만년을 살아온 듯한 깊은 슬픔과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온 그런 존재의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처럼 낮고 희미했습니다. 의원, 나를 보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노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처럼 가늘고 끊어질 듯한 맥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멈춰버린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뿐 노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목수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의원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지만 저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인을 업고 제 집으로 가기로. 노인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몸은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텅 빈 허수아비를 업은 것처럼 형체만 있고 실체가 없는 듯 했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이상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노인을 업고 걷는데 주변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제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제 집에 도착해 노인을 방에 눕혔습니다. 촛불을 켜고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입술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약장을 열어 인삼과 약초를 꺼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다리는 동안 저는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손을 보니 손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깎아 만든 나무 인형처럼 매끄럽고 선 하나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 것 같지만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맥은 거의 잡히지 않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분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살아있든 죽어있든 내 앞에 고통받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 구하는 것. 약이 다 다려졌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에 약을 떠넣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노인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노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깊고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렸고 촛불은 흔들리며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본분이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죽음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서서히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아니, 회복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 차가운 체온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첫째 날 밤, 노인은 계속해서 잠꼬대를 했습니다. 이번 달 보름, 3명이 더 가야 하는데, 처음엔 정신이 혼미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고,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노인에게 미움을 떠먹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의원, 자네는 왜 나를 살렸는가?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저 제 앞에 죽어가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천년의 피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오후, 이웃집 조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조 의원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은 분이었지만 돈이 되는 환자만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뚱뚱하고 번들거리는 얼굴에 비싼 비단옷을 입고 다니는 그는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을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한석, 요즘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지? 거지 환자나 돌보느라 바쁘다고 들었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을 기웃거리다가 노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늙은이를 돌봐서 뭐가 남는다고. 자네는 너무 순진해. 의원은 돈을 벌어야지 자선사업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조 의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보면서도 마치 빈 공간을 보는 듯 시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노인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둘째 날 밤, 노인은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보름? 보름이 지나기 전에 장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장부라는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무슨 장부를 말하는 것일까요?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새운 탓에 피로가 몰려왔고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원. 낮고 또렷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노인이 상체를 일으키고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혼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맑고 또렷해서 마치 제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셨습니까? 아직 무리하시면. 노인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누군지 아는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저승사자라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촛불이 갑자기 약해졌고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승사자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이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해왔네. 때가 되면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 그것이 나의 역할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를 했네. 실수라뇨? 저승에도 규칙이 있네. 저승사자는 인간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되지. 하지만 나는 한 영혼을 찾느라 시간을 지체했고 그 탓에 기력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네. 그리고 자네가 나를 구해주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니 저승사자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년 역사상 저승사자를 구한 인간은 자네가 처음일세.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도 못하네.
하지만 자네는 보았고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지. 왜? 왜 저만 볼 수 있었습니까? 저승사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의원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네. 10년 전 자네가 가족을 잃었을 때 자네는 죽음을 원망하지 않았지. 오히려 받아들였고 그 고통을 남은 자들을 돌보는 힘으로 바꾸었네. 그런 자만이 나를 볼 수 있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전 전염병으로 아내와 어린 딸을 잃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절망, 무력함, 그리고 마침내 받아들였던 그 순간이 저승사자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부채였습니다. 부채는 칠흑같이 검었고 펼치자 그 위에 희미한 글씨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이것은 생사부의 일부라네. 나는 이것을 보고 누구를 언제 데려가야 하는지 알지. 저는 그 부채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이름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고 누군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살렸네. 그 은혜를 갚고 싶네. 은혜라니요. 저는 그저 저승사자는 손을 들어 저를 제지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네. 자네에게 3일 뒤 죽을 사람들의 명단을 알려주겠네. 자네는 의원이니 그들을 미리 치료하여 살릴 수 있을 것이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일 뒤 죽을 사람들을 미리 한다면 정말로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운명을 미리 알고 그것을 바꾸려 하는 것이? 저승사자는 부채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3일 뒤 보름날에 내가 데려가야 할 사람들의 명단일세. 잘 생각해보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괴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최부자.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노인. 두 번째 이름, 김민호. 12살 소년. 세 번째 이름, 한석. 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3일 뒤에 죽는다는 말입니까?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의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네. 3일 뒤 보름날. 자네의 시간이 다하네. 어떻게 죽습니까? 그것은 알려줄 수 없네. 다만 자네가 이 명단을 받은 이상 선택할 수 있네. 다른 두 사람을 구하는데 힘을 쏟을 수도 있고 자네 자신을 구하려 애쓸 수도 있지. 저는 명단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최부자, 김민호, 그리고 저. 최부자는 이미 몇 달째 병석에 누워 계신 분이었습니다. 온갖 귀한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는 노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김민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는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앞날이 창창한 소년이었습니다. 왜 저 아이가? 저승사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일 뒤 그 아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네.
자네가 미리 경고한다면 막을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저는요? 제 죽음도 막을 수 있습니까?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네. 하지만 명심하게. 운명을 바꾸려는 시도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지. 저는 명단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명단을 이용한다면 저는 신을 흉내내는 오만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방치한 비겁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승사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야 하네. 자네 덕분에 기력을 되찾았으니 내일을 계속해야지. 3일 뒤 보름날 밤 다시 만나세. 그는 검은 도포를 휘날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그는 이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다른 두 사람부터 찾아가 보기로. 제 운명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부자 댁으로 향했습니다. 큰 기와집의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주인 어른의 병세를 살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 부자는 침대에 누워 거의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기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3일 안에 이분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민호를 찾아갔습니다. 민호네 집은 마을 끝자락, 거의 무너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빨래를 하고 계셨고, 민호는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3일 뒤 죽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호 어머니, 잠깐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드님이 3일 뒤 죽는다고. 그러니 집 밖에 내보내지 말라고? 저는 돌려서 말했습니다. 요즘 마을에 사고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며칠간은 민호를 집 밖에 내보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러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운명을 거스르려 하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정해놓은 죽음의 시간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민호를 구한다면 제 자신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제가 민호 대신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제 목숨을 구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조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석,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조 의원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네. 자네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이야. 최 부자 댁을 찾아갔다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고
민호네 집에 가서는 이상한 경고를 했다더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자네 무언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칠 전 자네가 이상한 노인을 집에 데려온 것 말일세. 그 노인? 보통 사람이 아니지.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던데.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 의원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혹시 그 노인에게서 무언가 받은 거 아닌가? 말해보게. 우리 둘이서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조 의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집안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너무 욕심이 없어.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만약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게 현명한 거 아니겠나? 저는 조 의원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단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명단을 사용한다면 저는 생명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운명을 조종하는 오만한 인간이 되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민호를 구한다면 최부자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요? 그리고 제 자신의 죽음은요? 저는 과연 살고 싶은 것일까요? 10년 전 아내와 딸을 잃은 후 저는 사실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제 앞에 놓인 환자들을 돌보며 속죄하듯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죽음의 날짜를 알게 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딸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누군가 제 집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조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집마당으로 내려와서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조 의원은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단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는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이게 대체... 그는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부자, 김민호, 한석. 조 의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없다는 것에 안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조 의원은 경악하며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번째 이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붓으로 쓴 듯한 검은 글씨가 천천히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쓰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조현우. 조 의원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다가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촛불을 켰습니다. 조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 의원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저기, 내 이름이. 갑자기 저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4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운명을 바꾸려는 시도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지. 조 의원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단순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조 의원은 탐욕스럽게 명단을 훔쳐보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추가된 것입니다. 저는 명단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명단을 태워야겠다고. 이튿날 아침, 마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 의원이 밤사이 산에 올랐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서 다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조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석, 자네 말이 맞았네.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어. 저는 그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 선생님, 명단에 있던 선생님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은 죽지 않으실 겁니다. 조 의원은 눈을 떴습니다. 정말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의원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네. 한석. 내가 잘못했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 의원의 이름이 추가되었다가 사라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운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어머니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민호를 집에만 있게 했는데 오늘 아침 마을 어귀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마차가 고삐가 풀려 폭주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민호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갔을 텐데 선생님이 구해주신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가 당할 뻔한 사고가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사고로 다른 아이가 다쳤다고 합니다. 옆 마을 아이인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민호를 구했지만 대신 다른 아이가 다친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려는 시도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명단을 꺼내보았습니다. 민호의 이름 옆에 작은 글씨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이준혁. 준혁이라는 이름의 다른 아이가 민호 대신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저는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과연 선한 일이었을까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명단을 사용하지 않기로. 아니, 이 명단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다음 날은 보름날, 제가 죽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에는 여전히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부자, 김민호, 한석, 그리고 대신이라는 표시와 함께 이준혁.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불꽃에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의원.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승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부채를 든 채. 무엇을 하려는가?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명단을 태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자네 자신의 목숨도 구할 수 있었는데. 저는 명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 역할이지 죽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승사자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말해보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민호를 구했지만 대신 다른 아이가 다쳤습니다. 제가 만약 명단을 계속 사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을 옮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네 자신은 어떻게 하려고? 저는 명단 속 제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제 운명을 바꾼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정해진 대로 가겠습니다. 저승사자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 제 가족을 잃었을 때 저는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저 남은 시간을 속죄하듯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끝나는 것 뿐입니다. 속죄라. 무엇에 대한 속죄인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의원이면서도 가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력함에 대한 속죄입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명단을 태우겠는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불꽃에 가져갔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검은 글씨들이 일그러지며 사라졌습니다. 이름들이 하나씩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최부자, 김민호, 이준혁, 한석. 모든 이름이 제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명단이 완전히 타버렸을 때 저승사자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지만 동시에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자네는 시험에 통과했네. 시험이라니요? 저승사자는 검은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진짜 명단은 없었네. 내가 자네에게 준 것은 시험지였을 뿐이지.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저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저승사자를 구한 인간일세. 나는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네. 그래서 시험을 한 것이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승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명단을 이용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했다면 자네는 진정 그날 죽었을 것이네. 만약 자네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척하며 명예를 얻으려 했다면 자네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는 명단을 태웠네. 운명을 조종하려는 유혹을 거부했지. 그것이 진정한 의원의 마음일세. 저승사자는 품속에서 다시 검은 부채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채는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네에게 주겠네? 이건 아까 그 부채가 아닙니까? 아까 것은 가짜였네. 이것이 진짜 생사부의 일부라네. 하지만 자네가 보게 될 것은 죽을 사람의 이름이 아닐세. 그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승사자는 부채를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부채가 알려줄 것이네. 저는 부채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승사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술이란 죽음을 막는 것이 아닐세. 고통을 덜어주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지. 자네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네. 다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습니다. 최 부자는 오늘 밤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네. 자네가 며칠 전 그에게 준 약 덕분에 그는 고통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네. 그것이 자네가 한 진정한 치유일세. 그리고 민호는요? 민호는 오래 살 것이네. 자네가 구한 것은 민호의 목숨이 아니라 민호 어머니의 마음이었네. 자네의 경고 덕분에 그 어머니는 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 그럼 다친 준혁이라는 아이는? 준혁이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네. 원래 민호가 당했을 사고는 죽음을 가져왔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의 개입으로 그 운명이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두 아이 모두 살았네. 고통을 덜어주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떠나는 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남겨진 이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술입니다. 그것이 제가 저승사자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나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나요?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냈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월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